버나리드 조건 2장이죠. 경영의 기능과 의미의 36페이지. 경영과 기업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2장 제목이 뭐예요? 경영의 기능과 의미죠. 결국 한마디로 뭐야? 경영은 뭐냐는 거지. 경영이 뭐냐? 경영 기능이 뭐냐? 경영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경영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지식권로를 엄청나게 만들었다. 옛날에 뭐 과거에 100년 전에는 인구의 2%밖에 안 되던 그 지식근로자를 2차 세계대전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전체 노동력의 30몇 프로, 지금은 40% 넘게 40~50% 되겠죠. 이런 엄청난 지식근로자를 만드는 엄청난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앞에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핵심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경영과 기업가 정신은 어떤 관계인가 궁금하겠지. 그지? 이건 이제 드러크가 혁신을 뭐냐? 기업가 정신은 다른 말로 혁신이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은 단어적 의미는 다르지만은 인근에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봐야 되거든. 혁신하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야. 기업가 정신 가진 사람은 혁신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은 혁신으로 보고 경영과 혁신의 관계를 설명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본인이 전개하고자 하는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있습니다. 경영이 그 이론적 차원과 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이룩한 하나의 중요한 진보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받아들이게 된 사실이다. 자, 이 말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과거의 경영에는 기업가 정신,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최근 경영과 기업가 정신이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고 엉터리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누군가, 내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드러크가 그런 책을 쓴 걸 봤겠죠. 경영과 기업가 정신, 이제 혁신을 서로 대립적인 걸로 이제 누가 설명한 뭐 논문이 됐든 책이 됐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1870년, 60년, 70년에 현대적 기업이 등장하고 경영이라는 것이 도입될 당시에는 기업가 정신 혁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영 원리나 원칙 방법이 있겠지. 관리 노하우가 만드는 그 일밖에 쭉 했는데 엄청난 하나의 진보로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주장은 방금 이제 대립적 개념이란 그 주장은 마치 바이올린의 줄을 잡는 손과 활을 잡는 손을 서로 대립적이라거나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바이올린을 잡는 손, 활 잡는 손 두 개가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를 하는 건데 이 대립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제 그런 걸로 비유하는 거야. 두 손 모두 항상 필요하고 또 동시에 사용한다. 그리고 두 손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드러크는 경영학의 아버지로서 이 시대의 경영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거기에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지금 쭉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이제 그 정거를 제시하는 거야. 오늘날 기존의 어떤 조직도 기업이든 교회이든 노동조합이든 또는 병원이든 간에 여기서 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야. 모든 조직은 혁신하지 않으면 곧 쇠퇴하게 마련이다. 왜 조직이 혁신하지 않으면 쇠퇴하죠? 우리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하나가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뭔지 알지?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인간의 만물은 가만 내버려두면 무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청소 안 하면 계속 방이 지저분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 질서를 잡아줘야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드러크는 지금 그런 어떤 무질서를 청소하고 잡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혁신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마련이다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조직도 기업이든 교회이든 노동조합이든 병원이든 뭐 정부 조직이든 간에 산하 조직이든 정부 산하 조직이든 경영되지 않으면 곧 쇠퇴하고 만다. 여기서 경영된다는 건 뭔 뜻이야? 앞에서 혁신하는 거하고 경영된다는 거를 지금 드러크는 이제 결론은 이해야.
경영이란 큰 속에 큰 넓은 의미 광역의 경영이 있고 그 가운데 협의의 경영이 있고 혁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우리가 보통 경영이 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경영은 지식을 적용하는 거다. 그지? 지식을 적용해 성과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때는 광의 개념이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현재 세월 원칙 있지. 현재 세월 원칙과 어떤 틀 속에서 관리하는 거.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 그냥 현재 어떤 틀 속에서 경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실 경영이라고 하지만 누구나가 무슨 일 하든 간에 항상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일 하죠. 그지? 기존의 방법도 일하네, 관행도 일하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그래서 기존의 관행대로 관리대로 원칙대로 쭉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래서 경영되지 않으면 쇠퇴하고 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조직이 쇠퇴하는 가장 큰 하나 이유는 혁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경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 아주 대단한 혁신가인데 드르크가 언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에디슨이지. 에디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돈도 펀딩도 엄청 많이 했어. 그 당시에 전기란 첨단 그 아이템 가지고 펀딩도 엄청 하고 공장도 엄청 크게 만들어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는 3년 내지 5년 만에 다 망했어.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하나 회사가 JP 모건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 회사의 창업자가 에디슨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에디슨은 경영 실패자거든. 들은 그렇게 받는다. 왜냐? 아까 아마 굉장한 아이디어가고 혁신가고 하지만 경영할 줄 모르는 거야. 경영의 여기 대표적인 게 뭐야? 에디슨이 경영에서 뭐를 안 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야. 드러크가 에디슨의 경영 실패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경영자 팀을 구성할 줄 모르고 혼자서 다. 그러니까 경영의 함정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한 사람의 경영자가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그 이상 크지 못하는 거야. 그래도 그 이상 크려면 항상 경영을 어떻게 한다고? 경영자 팀을 구축해야 돼. 근데 에디슨은 그걸 할 줄 몰랐거든.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경영자 팀을 구성하지 못한 에디슨을 말할 때는 경영자 팀을 구성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거를 지금 염두한 얘기거든.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기억에 떠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경영은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영 관련 서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당시에 그랬지. 그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경영 관련 서적 대부분이 출간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는 기업의 혁신보다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업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때 언제야? 1940년대 50년대도 보면은 1860년 70년대에 현대적 기업이 등장하고 몇 년 흘른 거야. 그때로부터 한 90년 100년 정도 흘렀지. 그렇지? 한 8, 90년 정도 흘렀단 말이야. 8, 90년 흘러는 이때의 경영이란 뭐냐? 그때까지는 대규모 막 성장하니까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유지하는 거, 관행을 유지하는 게 경영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 혁신하는 거, 이걸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시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죠. 대부분의 조직들이 30년 내지 50년 전부터 분명하게 확립된 경영 관행에 따라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중에 지금 그 관행들 대부분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게 왜 그래? 언제 그 관행들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한 패러다임 시프트죠. 그지? 어떤 패러다임이 이동하면 다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산업사회의 어떤 패러다임 유지되다가 패러다임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는 거야. 근데도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 인간의 습성이 있는 거지. 그래도 그 패러다임이 언제 바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또다시 혁신의 시대로 진입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 시대는 지금 엄청난 혁신의 시대지. 지식사회, 정보사회라고 불리던 뭐 요즘 4차 산업사회도 하는데 혁신은 결코 첨단 기술이나 일반적인 의미의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왜 이 말 왜 하는 거야? 혁신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 뭘 떠올린다고? 과학이나 기술을 떠올리는 거야. 근데 드러크는 아까 우리가 분명히 그런 지식사회, 정보사회 이런 게 있지만
정보사회라 그러면 기술이나 과학이 떠오르겠는데 지식사회 같으면 사실은 과학기술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혁신할 때 과학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혁신이. 그래서 다른 어떤 과학적인 혹은 기술적 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내가 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참고줘줬다. 이 책도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경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검증을 거친 경영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과 혁신도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영의 큰 원칙 속에서 원리 속에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이제 수행하는 거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새로운 조직들 둘 다에 적용되고 또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모두에 적용된다. 혁신이라는 것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정부조직 할 때도 다 정부기업 혁신이 필요한 거야. 정부기업도. 요즘 정부조직의 대표적 혁신을 도입하는 게 뭐예요? 민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엄청 혁신이거든. 그건 과학기술 혁신이 아니야, 그지? 사회적 혁신이야. 왜 사회적 혁신의 대표적인 게 많아? 많지, 그지? 전에 말할 때 은행이라는 거, 상업은행 만들고, 연구소 만들고, 투자은행 만들고, 이 전부 다 할부제도 같은 거. 그지? 할부제도. 이거는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기술 상관없는 거야. 또 신용카드 같은 거. 보험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므로써 얼마나 인간의 사회에 큰 도움을 줬어요, 보험이라는 게. 보험 때문에 우리가 요즘 이렇게 안심하고 살잖아,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식회사라는 거. 전문 경영자의 등장이라든가 농협 같은 거, 조합 이런 거 전부 다 사회적 혁신이거든. 도시를 기획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공업도시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걸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페리 선박 같은 거, 그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거. 컨테이너 만든 거 대단한 혁신이잖아. 근데 그 사회적 혁신이야, 기술 아니야, 그. 철로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지, 그냥. 그 규정을 딱 규범화시키는 거지. 표준화시키는 거, 그게 엄청난 혁신인 거야. 예를 들어 낫도 보도 이런 거 있잖아. 전부 표준화시키는 거. 그 혁신이거든. 그 지멋대로 했다 생각해봐. 어떻게 하냐. 전부 그러니까 전부 사회적 혁신이야. 그런 사소한 사회적 혁신이 기술이나 이런 과학 혁신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더 중요하다.